네, 동인터뷰의 김관표입니다. 2009년은 저물고 이젠 201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또한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분들의 말을 듣고 지혜를 빌려보는 것도 좋은 해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인의 산증인이시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요. 아직도 이 눈빛, 이렇게 뭐 달라지신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눈빛은 옛날에는 눈이 잘생겼다고 그러고 눈에 빛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늙어서 빛이 좀 흐려졌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빛이 나세요. 그런데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새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네. 의장님, 여기가 이제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안에 있는 네. 이만섭 홀이에요. 네. 아니, 이름이 달린 강의실인데, 여기 보면 이제 흉성도 있고, 곳곳에 이제 의장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만섭 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내 모교에서 내가 국회의장 재직 시에 여야를 초월해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함으로써 국회 위상을 높였다 하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나한테 이 홀을 헌정한 겁니다. 나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맨 처음에 이제 이걸 헌정하겠다 이랬을 때 의장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내 죽고 난 뒤에 하든지 하지, 아직 뭐 원로라고 하지만 현역 원로인데 걸어다니는 한국 정치사의 산증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 그의 공적을 기리고 정하려는 이만섭 홀에서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그의 정치 감각과 따끔한 쓴소리에 귀 기울여본다. 아니, 여기서 머리머리 이제 눈에 띄는 건요, 의장님, 저 의사봉인데요. 네. 저거 보실 때 어떠세요? 좀 지난날 많은 현대 정치사의 흔적들이 묻어나 있을 텐데. 내가 저 이사봉으로 국회 사회를 봤는데 나는 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이거는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회봉을 칠 때도 한 분은 여당을 보고 한 분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 한 분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양심의 사회봉을 쳤다고요. 양심의 사회봉을 친다 하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사회봉을 쳤다고요. 그래서 나는 저 사회봉이야말로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의사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국회 보면은 또 어떠세요? 좀 국회 현실 보시면 좀 답답하시죠?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특히 18대 국회가 완전히 폭력 국회가 됐고 나쁜 기록은 다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의 정치력 부족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 완전히 명문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마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국회의원들도 모를 거야. 전부 찾아보고 다시 반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장도 나는 국민의 국회의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여당 소속이다. 앞으로 내가 여당에 돌아가면 뭘 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국회의장 14대 취임할 때 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국민들께 밝힌 것이 이 대한민국 국회 날치기를 없애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내가 날치기를 없앴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장 하실 때 정말, 날치기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날치기 없었군요. 내가 있을 때 날치기가 없었지요. 날치기를 없앤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뭐 강행 통과해 주기를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다고요. 그런 외압도 좀 있으셨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요청했었죠. 의사벌금 쳐달라. 그걸 끝까지 내가 거절했다고요. 국회는 국회의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더욱이나 우리나라 헌법 보면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책도 보면 제3장의 국회, 제3장의 정부, 제5장의 법원, 이렇게 국회가 행정부보다 앞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국회의장은 대통령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 눈치 보면 안 되고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요. 내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소원하게 된 것도 그분들의 그 국회에 대한 요청을 내가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국회 권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직권상정도 한 번도 안 했고, 날치기도 완전히 없앴다고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또 그게 또 날치기가 생겼다고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야당 시절에 어떻게 보면 또 날치기 국회의 또 피해자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영삼 대통령 보고 그게 14대 때인데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러고 내년도 예산 이걸 묶어가지고 12월 2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자꾸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니 대통령께서 옛날에 날치기를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야당 때는 왜 지금은 날 보고 날치기 하라고 그러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옛날 대통령은 군인 대통령이니까 날치기 하면 안 되지만 나는 문민 대통령이니까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내가 예산은 법정 기일 내에 해야 되지만은 여야가 격돌하기보다는 며칠 늦춰서라도 타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며칠 늦었지만은 예산안 표결해서 원만히 넘기고 그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안기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넘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 격돌을 막아야 된다고요. 지금 정치력 부족이야.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싸움과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 지금도 국회는 여전히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외면하고 있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국회. 언제쯤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선진국에 이제 대열에 끼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제 후진국이다. 또 후진국수를 문면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렇게 날치기가 이렇게 좀 국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이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각 당 대표들의 정치력 부족이에요. 리더십 부족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로 하여금 저 국회의장은 절대로 날치기를 안 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평소에 줘야 된다고요. 그걸 못 주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또 행간에서 어떤 분들은 그 여야를 조금 뭐랄까요, 조금 균형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원로분들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지금 18대 국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세대 교체를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국회 안에 나이 먹은 원로들이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후배들 보고 충고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러지.
이걸 뭐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국회가 내가 볼 땐 또 이종 격투기 장소 같아. 하늘로 들이나르고 말이야. 하늘로 나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야, 이 국회 원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대 교체를 빨리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근데 그 의장님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너무 세대 교체를 빨리 했어요. 그게 큰 단점이에요. 정말 이미지가 이제 바른 정치인, 어떻게 보면 이제 꼿꼿하시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 정말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풍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대화하고 이럴 때는 완전 밑바닥이고 완전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날 만나는 사람이 이만섭 그러면 굉장히 음하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그렇게 서민적이고 많이 웃기고 농담도 잘하신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이 서민적이고. 네. 근데 뭐 책에서 이제 전 회장께서는 성격으로 보면은 내가 정치인으로 단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오래 버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만이 내가 자꾸 바른 소리를 하니까 정치 생명이 빨리 끊어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한 것은 그 이유가 하나야. 뭐냐. 정치와 사랑은 계산하면 안 돼. 사랑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열쇠를 3개 얻는다. 뭐 아파트도 없고 뭐 자동차 열쇠도 없고 병원도 지어준다. 뭐 이런 계산해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은 되게 도중에 파경이 온다고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파경이 오지요. 정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장관도 할 수 있고 하는 계산하는 정치인들은 잘해야 장관 한두 번 하고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간 거예요. 내가 뭐 오래 가려고 계산한 것도 아니야. 바르게 정치를 하고 소신껏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래 온 거예요. 근데 의장님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적도 좀 많이 좀 생기셨죠? 좀 뜻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도 마음으로부터는 저 사람 말이 맞다 하고 느끼니까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야 의원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엔 좀 의장님께서는 좀 설득하시고 이렇게 좀 이해도 구하고 뭐 정치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좀 포옹하셨습니까? 어떤 걸 또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하는데 계산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언제 그만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국회의장 할 때도 밤낮 이 사표를 보기다 넣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고 정치인은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정당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사봉을 칠 때처럼 그렇지. 그 마음을. 나는 국민의 편이다. 나는 국민 편이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대통령 편이다. 나는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박 대통령 계실 때부터 역대 대통령한테 쭉 바른 말씀하고 바른 충고해드리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네.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입문하셨고 또 당시 또 유세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 그런 또 인연도 있으신데. 그래. 네. 내가 동아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박정희 대통령 도와드려야 되겠다. 왜 그런 하고 결정을 결심을 한 것은 네. 박 대통령이 민족의식이 강했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립경제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하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 박정희 의장 같은 분이 대통령을 맡아서 한 8년 정도 하면
이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처음 대통령 출마할 때 내가 자진해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하루 용기를 가지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전국 유세를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또 의장님을 구속시킨 사람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그 전에 기자 시절 때 얘기죠. 최고회의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 것을 피라 사건 얘기하시는 건. 윤보선 대통령 기자회견 한 것을 그때 다른 신문들이 모두 겁이 나가지고 신문에 쓰지를 못했는데 그걸 우리 동아일보에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말 안 하는 거를 동아일보에서 썼다 이래 어거지로 날 구속을 해가지고 내가 육군 형무소에서 한 3개월 고생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 만나보니까 아하 바로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야말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서민의 애환을 알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자립경제 자주국가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게 된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그 특정도 인터뷰도 한번 하셔갖고 좀 세상에 또 널리 알리게 된 그 당시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정희 대통령 처음 만나는 거는 그때는 박정희 이장이야. 박정희 이장이 울릉도 시찰 갔을 때 배 안에서 그 군함 안에서 내가 처음 배웠다니까요. 배웠는데 그 후에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특종 기사를 쓸 때인데 그게 인연이 돼서 가끔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정이 많으시고 또 인간적인 의리도 깊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의장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늘 따라다니죠. 하나는 이제 경제 발전에 이런 어떤 근대화 업적, 또 하나는 이제 유신 독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 생각했을 땐 아직도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 평가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역시 이 나라 경제 기적을 이룩하고 이 나라 국제적 지위를 향상을 했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그 업적은 그건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요. 다만 마지막에 장기 집권하고 유신 체제를 함으로써 강경 정치를 하게 되고 자연 인권 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잘한 점, 긍정적인 면, 그 우리가 성계할 점이야. 또 잘못한 거, 인권 탄압, 독재,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단절해야 될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계와 단절 양면이 있다. 그 양쪽을 다 봐야지 한쪽만 보고 평가하는 건 잘못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의 인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11.6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셨던 이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부장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김재규 부장은 내 중학교 최조선생이에요. 중학교, 그럼 대륜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대구 대륜중학교 최조선생을 하셨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2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김재규 부장께서 3학년 때 우리 대륜중학교 최조선생으로 왔다가 1년 계시다가 내가 4학년 때 다시 군에 복직을 하셨어요. 그 김재규 부장이 또 인정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모두 형님 같은 그런 인상을 줬어요. 인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11.6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 부장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육사 이기라고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연세도 많고 고향 후배고 또 육사 동기고 그래서 보직도 자꾸 땡겨주시고 어제 사단장을 하시면 뭐 사단 참모장으로 갖다 놓는다든가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챙겨줬다고요. 또 김정규 부장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충성심이 많았다. 많았죠. 박 대통령 전화 오면 중앙정보부 떼고 건설부 장관 떼고 대통령 각각 전화 왔다 그러면 팍 일어서서 전화 받지 앉아서 안 받아요. 그 정도로 그분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셨다. 아니, 근데 의장님 그렇게 충성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11.6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유신 체제가 되고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강경 정치를 하게 되고 그때 경호실장 차지철 씨가 아주 강경 정치의 핵심에 섰다고요. 모든 걸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게 차지철이야. 김재규 부장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김영삼 야당 총재 제명 이런 것도 차지철에 우겨가지고 제명하는 거예요. 김재규 부장은 제명해서는 안 된다. 야당 총재를 이랬는데 그런 것도 차지철이가 앞장서서 제명을 하는 거예요. 또 부마 사태가 났을 때 김 부장은 그 어떻게 하는지 온건하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차지철이는 대통령 보고 각하 탱크로 확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거 몇만 명 죽으면 어떻습니까? 확 밀어붙입시다 하는 식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 죽어도 되니까 이제 탱크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식의 강경론자고. 근데 문제는 박 대통령이 온건한 김재규 부장보다 강력한 차지철이를 편애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의장님, 이 책에도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11.6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도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 한 일주일 전인가 김 부장이 나를 찾았다는데 내가 대구 가고 없었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구 가셨는데 바로 연락을 해 드릴까요? 이랬더니 김 부장이 나중에 올라오시면 만나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는데 내 말은 그때 만일 김 부장이 나한테 눈짓이라도 하거나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그건 끝까지 막았을 것이다. 그 총알은 내가 맞고 내가 쓰러져 죽더라도 그건 막았을 것이다 하는 게 내 심정이에요. 다만 내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김 부장 보고 그래도 모시고 있던 대통령을 어떻게 쏩니까?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 이 말이야. 나는 나대로 건의하고 김 부장대로 건의를 해서 유신체제는 종식을 하고 헌법을 고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직선으로 하고 그리고 후계자 골라가지고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을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으면 대통령도 그것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깝다. 나도 전혀 몰랐으니까. 다만 김재규 부장이 이 사건 나기 한 열흘 전인가 나를 안가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딴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또 해결할 수도 있는데 차지철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참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11.6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 현대 정치사의 판도는 많이 바뀌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만 하시고 유신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유신을 하지 않았으면 11.6도 없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했으면 몇 년 집권하시나 하면
3, 4, 12 하고 14년 집권하시는 거예요. 14년 집권하시고, 그러고 후계자한테 물려주셨으면 11억도 없고, 11억이 없었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도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 거예요. 11억이 생기니까 아주 12가 나고, 또 무리한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고, 정치의 스승이지만은 그 유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선글라스를 많이 끼셨는데 선글라스 적용은 왜 하신 겁니까? 박 대통령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는 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자유당 때 이 군 장성들이 부패도 많이 하고 또 군에서 부정선거도 하고 이러니까 세상 꼴보기 싫어서 아마 그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습관이 돼가지고 안 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서운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뭐 세상에 꼴보기 싫다든가 또는 부끄럽다든가 이럴 때는 색안경을 낀다고요. 한참 18대 국회, 이 폭력 국회 심할 때 내가 색안경을 끼고 다녔다고요. 부끄러워서. 정말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국회에 가서 개판이 되니까 내가 가는 그 대중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고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회에 가서 좀 저 국회의원들 야단 좀 쳐주세요.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나는 은퇴를 했는데도 자꾸 걱정하잖아요. 의장님 빼면 야단님 쳐달라고. 그렇지. 그 국회에 가서 야단 좀 쳐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책임감이 느끼고 그래서 나도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회 한점 시끄러울 때 나도 색안경 끼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관습적으로 색안경을 끼셨는데 우리가 1963년에 대통령 유세를 다니는데 대구 유세 끝나고 진주에 갔다고요. 진주에 가서 이제 박정희 후보께서 유세하려고 단상에 올라갔는데 색안경을 끼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그중에 어떤 노인이 박 의장 안경 한 벗어 보이소. 관상 좀 봅시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저 어떡하시나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 박정희 후보께서 그래요? 내가 벗어드리죠. 안경 탁 벗어가지고 연설하셨거든. 그런데 연설 끝나고 났는데 그 영감이 관상 보니까 틀림없이 대통령 되겠다 이랬다고요. 우리는 몰랐지 그 관중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의장님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제 호남표도 많이 얻으셨다 그랬는데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뭐 지역 이 갈등이 없었던 거죠. 지역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호남표로 당선됐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보수 세력들은 야당 후보 윤보선 후보를 딱 지지를 했고 이제 보수 세력들은 심지어 미국도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다고요. 윤보선 대통령 지지했다고요. 젊은 세대들, 서민들, 젊은 세대, 진보적인 세력 이 사람들이 모두 밀었다고요. 근데 새벽 2시까지 이 개표 결과가 져 있었는데 2시 이후에 표가 쭉 올라가서 15만 표차로 됐거든. 어디서 표가 많이 나오느냐? 마지막 목포 신앙군에서 나왔다고요. 그쪽에 진보 세력들이 많았거든. 그 표들이 좀 빡적이하더라고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15만 표 있는데 내가 자랑 같아서 참 말하기가 못하지만은 15만 표를 내가 얻어드렸다니까요. 어떤 걸로 그런 내가 전국 유세를 했다녔지.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전국 유세를 다녔다고요. 수원에서는 내가 유세하고 있으면
그때 박 의장이 오시면 딱 바동을 넘기고 나는 또 다시 인천으로 가요. 그럼 또 박정희 후보께서 연설하시고 또 인천에 오셔가지고 또 바동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쭉 하셨다고요. 그 의사님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배 에피소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알게 되신 거잖아요. 아, 그거는 뭐냐. 대구서 대구 유세 때 대구 유세 때 대구가 생기고 처음 그렇게 많이 모였어.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 당시에? 몰라, 하여간 대구 생기고 처음이야.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때? 수성 정변에서 했지. 그런데 내가 일본 타자인데 내가 생각할 때도 연설을 잘했다고. 그 녹음 테이프를 지금도 이게 큰 녹음 테이프 감아가지고 이거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연설 끝나니까 박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 대운병가야. 그러면서 담배를 끄집어내시든지 담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태우라고. 그 담배를 하나 뽑으니까 또 라이터 불 켜주시고. 그러니까 연설 끝나고 나면 담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주시니까 태웠단 말이에요. 무심코. 또 연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수성 관광호텔에 모두 집합이야. 연사들하고 모두 간부들 거기서 저녁을 하시는데 그날 이제 집에 가서 그때는 대구 서문루에 있었어.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수성 청변에 간다고 집에 갔더니 날 칭찬해 줄 줄 알았어. 연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선친께서 개발 노발 하셨어요. 난 또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보셨어. 그 장면을 보셨나 보죠. 물론 연설 와서 다 보셨지. 아들이 그래 대통령 유세하는데 유세반인데 안 오시겠어요.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지. 그래 날 보고 야단 치시고 어떻게 이놈아 국가 원수하고 단상에서 맞담배질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진짜 야단 맞아. 그래 내가 국회의장 했다 그러지만은 난 아버지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고 의장님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돌아갈 때 서문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갔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안 나갔지요. 안 나가고 쭉 있다가 연대 다닐 때 연대 졸업반 때가 우연히 서울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여자가 천주교 신자인데 3대 독자야. 결혼하려니까 천주교 안 믿으면 결혼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믿으셨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허가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가를 받고 그래 내가 천주교를 믿고 결혼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내 마누라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면 어때? 믿기나 열심히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고속도로 건설 당시 이제, 금액이 한 300억 원이 좀 넘었죠, 공사 비용이. 근데 그게 모질라갖고 이제 휘발유값 세액을 좀 올려갖고 좀 충당을 했던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한일회담 이후에 예.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경북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원자재 운송을 하고 재료를 모두 운반하고 해야 되니까 이 나라 경제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도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자가 모자라니까 석유류세법을 고쳐가지고 석유류세에서 나오는 세금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충당하기로 이렇게 법을 고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만드는 법이야. 그걸 야당이 반대를 했다고요. 왜 반대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건 업자하고 결탁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 나라 경제 살리려면 고속도로 만들어야지.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야당이 농성을 했어. 그 당시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야. 그래가 국회 간부들하고 당 간부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박 대통령 만나 배운 거예요. 이분 회기는 안 되니까 다음 회기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러 갔단 말이야. 우리 대통령 앉아 계시고, 이쪽에 이제, 김종필 당의장, 이쪽은 이해성 국회의장, 장윤성 부의장. 나는 그때 이제 부총무니까 총무, 부총무가 앉아 있었다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하시, 네?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지. 예. 그래서 김종필 당의장이 각하 야당에 농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 회계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듣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이 나라 경제 건설하려고 그러고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걸 야당이 반대한다고 통과를 못 시켜? 이러면서 그만 앞에 있는 젖터리를 막 던졌다. 그 젖터리가 이호상 이장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박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글로 보고 안 던지시고 이제 김종필 당의장하고 앉아있는 거 보고 젖터리를 던졌다. 그 맞아서 아마 피가 많이 났을 거야. 근데 옆으로 확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 조용해졌다고요. 모두 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 아니야? 대통령이 젖터리를 던졌으니. 근데 내가 저기 앉아있다가 손 대고 말로 각각 한 번만 봐주이소. 이랬더니 모두 웃기 시작을 했고 대통령도 조금 얼굴에 웃음기 띄시더라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요. 전부 나가세요. 나가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 나와가지고 내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밀어드렸다니까요. 한일회담 그랬지. 중동 건설 진출할 때 우리가 그랬지. 똘똘 뭉쳐서 밀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즘 여당이 친이명밖에 친박근혜제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 보면 내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 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국익을 위한 것보단 요즘은 좀 국회는 당을 위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요새는 보니까 전부 자기 개파 생각하고 당 생각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의장님, 아까도 이제 좀 전에 한일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한일회담 할 때 이제 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가족분 중에서 이제 일본 때문에 좀 사망하신 분이 있다.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아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국민학교, 대구 수창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내 동생이 3년 후배야. 이름이 나는 이만섭이고 동생은 천이야. 천. 나는 만이고 동생은 천인데 이천섭이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했지. 그런데 학교에 공부 시간에 좀 떠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음악 선생이야. 일본 선생이 꺼집어내가지고 유도 앞뱀이 유도하듯이 그 우리나라를 몇 번 때리고 눕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머리에 한 2분인가 찍혔는가 봐. 그래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했는데 내막용을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막 미친 듯이 참 슬퍼하시고 오열하셨는데, 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일본 선생들이. 근데 그거는 그렇고. 네. 그러나 나라 전체 국제 정세를 보나, 또 우리와 남북 관계를 보나, 뭐를 보나, 한일 국교는 정상화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정상화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한일 국교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 6.3 사태인데 지금도 속으로는 잘못됐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때 6.3 사태 세력들이야. 한일회담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정치는 국익을 위한 게 가장 먼저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세종시인데, 의장님은 세종시 문제만큼
뭐 직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종시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한나라가 또 도와줬어. 그걸 또 이명박 대통령 출마하면서 나는 그 국회 통과한 대로 원한 대로 하겠다 하고 또 공약을 몇 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데다가 여당도 잘못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한 것도 그것도 서툴렀다고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왜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안 해주느냐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그 다 잘못된 건 사실인데 지난번에 11월 2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수정은 해야 돼요. 행정부 국외 부처가 공주 연기로 간다고 인구 분산이 됩니까? 그 가족들이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 있나요? 애들이 전부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인구 분산도 안 되고 도시도 발전 안 한다고요.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가야 된다고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울산, 또 거제도, 그 수원,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이 가야 그 도시가 산다니까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정부 사람들이 가서 충청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제 세종시 때문에 뭔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세종시 때문에 좀 더 경제가 좀 더 모질란 수준이 될까봐 우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료기술단지인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세종시에 기업이 간다고 해서 지금 딴 데 있는 기업이 갈 수는 없지요. 또 딴 데 가기로 돼 있는 기업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치한 사람들이 표의식을 하면 안 돼. 지역감정 이용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충청도 표를 얻는다. 지역감정을 활용하거나 표를 의식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국가 100년 대계를 봐야지. 그럼 수도가 두 개가 되나? 하나는 서울 있고 하나는 충청도 있고. 이 처음부터 크게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를 하나도 잘못한 걸 알면서 그렇게 협조를 했고 대통령도 속으로 그렇게 잘못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충청도 표 얻으려니까 또 본인도 그랬고 이걸 지금 고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우리 지역 대구 그러면 고향이시니까 많은 생각 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추억이 좀 있으십니까? 달성공원에 대한 추억도 있으실 거고. 대구 전체가 내 추억이지요. 나는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또 내 선거구도 대구고 대구 전체가 추억이죠. 근데 내가 이제 국민학교는 수창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달성공원 가까이 있었어요. 집이. 내 출생지는 대구시 시장 북통 3번지 지금은 시장 북로가 돼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수창국민학교 나왔고. 요즘 가끔 대구 오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자주 못 가지만은 그래도 가끔 가요. 가면 지금도 내가 달성공원을 꼭 찾아요. 달성공원에 가서 그 저항 시인 이상화 선생의 그 시비 앞에 가서 오 마돈나 밤이 주는 꿈 그 시를 한번 읊고 나의 영원한 침실로 가자. 한번 읊어보고 그래 돌아오고 이래요. 물론 학창시절 다 기억이 새로우시겠습니다만은 초중고까지 다니실 때 어느 시절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역시 중학교죠. 우리 다닐 때는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6년제야. 대륜중학교 나오셨죠? 그렇지, 대륜 6년제. 네. 그때 추억이 제일 많아요. 나는 2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학교 공부 시간은 물론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한국말 못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륜중학교는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복도에 일본 형사가 있나 없나 하는 걸 보면서
한국말 하시고 이랬다니까요. 그때 그 이규동 선생이라고 나중에 경북유고 교장도 하셨는데 그런 분은 공부시간에 들어와서 사육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호상 이장도 공부시간에 와서 한국말 하고 이러셨다고요. 민족의식 있는 학교였어요. 그 이상화 시인도 대련 그 대림중학교 이제 창립할 때부터 성생을 하셨죠. 대림중학교 성생하시면서 봉급도 한 푼 안 받았고 오히려 본인 사제를 많이 학교에다 넣었다고요. 학교 어려울 때 사제를 학교에 기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우리 의장님 꿈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내 중학교 때는 그저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 내가 여기 이게 연세홀 아니에요? 이만섭 홀이죠. 내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내 꿈은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이 내 꿈이었다고요. 아 대통령을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내 몸에 피를 전부 뽑아서 주전자 담아가지고 38선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냈는데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 대통령도 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한평생 바르게 정치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그 정치 생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또 이것만은 좀 아쉽다 하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잘 모르는데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당선하는데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당선하도록 했다는 게 내 잘한 거고 또 6대 국회에서는 한미행정협정 촉구 결의안을 내가 국회에 제안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어요. 한미행정협정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그걸 내가 국회에서 한미행정협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를 통과시켜가지고 비로소 소파 한미행정협정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1965년에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내가 국회에 냈다고. 그때 이제 신금단 선수하고 부자 상봉하는 모습을 그렇지. 보고 그걸 보고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나를 방공법 위반, 보안법 위반 이래가지고 날 잡아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를 그건 일리가 있다 이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날 잡아넣지는 못했지만은 남북을 통틀어서 내가 제일 먼저 남북가족면회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제안은 최초로 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 아마 이북도 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 지난번에 남북가족면회소를 금강산에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리고 내가 국회에 있을 때 날치기 없었지. 내가 또 박정희 대통령 삼성경은 끝까지 반대했지. 유신 반대했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할 때 내가 그 직사를 받으라고 내가 설득을 해서 받았지. 그리고 날치기 없었지. 국회 군인을 위해서 내가 날치기를 없었지. 내가 자랑 같아서 더 이야기 안 하겠는데 내가 한 일이 많다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있다면 이제 가장 난 재벌 앞에서 떳떳한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떠십니까? 나는 이 나라 정치인 중에 재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정치인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재벌하고도 내가 관계가 없고 어느 재벌한테도 내 신체 증거리 없고 전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다고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전부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재벌에 돈 받으면 자연히 재벌에 대한 정책을 펴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큰 소리 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은 돈보다 명예를 존중하라 이 말이야. 돈을 좋아하려면 처음부터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라 이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눈만 뜨면 사고야 비리 이래가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하는 걸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의장님, 2010년 올 한 해 의장님이 바라는 정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돼요. 첫째 무엇보다 국회가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되고 또 민주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난해가 다사다난했는데 해가 밝았습니다마는 금년이 더 여러 가지 어렵다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더 어렵다고요. 더 복잡하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국민의 화합된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에 모두 힘을 써주길 바랍니다. 네. 전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고향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그 원동력은 대구 경북이에요. 나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살렸어. 이 나라 이만큼 살리는 원동력은 대구 경북이에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새해에도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대구 경북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 국민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한테 듣는 쓴소리, 이게 아마 보약이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인터뷰 통해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대구보건대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DOX 재팬에서 선글라스를, 교촌치킨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